이렇게 훈훈한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뒷얘기가 계속해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 119 신고 녹취록까지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당시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허허. 50초 분량의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를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후보는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로 주소와 아내의 증상을 설명을 했는데 아내가 토사광란,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증상에다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찢어져서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로부터 10여 분 뒤에 구급차가 도착을 해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선대위 측에서는 김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이 각종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군요. 당시에 신고 전화를 하는 이재명 후보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저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거는 누가 일부러 한 거예요. 딱 몇 시간 만에 그게 전국 카톡망이 쫙 뿌려지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들으신 것처럼 직접 119에 신고도 하고 그리고 구급차 내부 CCTV에 찍힌 것처럼 그 병원에 실려가는 아내분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도 찍혔는데 그런데 온갖 억측이 SNS에 난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김혜경 씨도 입을 열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방금 영상에서 잠시 보셨지만 지난 일요일 오후에 경남 거제시 옥계해수욕장 오토 캠핑장에서 열린 지역 예비 부부와 함께하는 명신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내 김혜경 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행사는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에서 생중계가 되기도 했죠. 이재명 씨가 이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원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목소리라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아내의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는데요. 네. 3,000분이 들어오시면 통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겁니다. 생방송 구독이 3,000분이 들어오면 네, 시청이. 그렇습니다. 네. 이때 3,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휴대전화 속 아내 김혜경 씨가 무엇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까를 봤는데요. 네.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한때 논란됐던 집사람 이런 게 아니었고 이쁜 마눌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직접 깜짝 통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자기야. 네. 지금 사실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어요. 시청자 중에 한 분이셨네요. 아직도 날짜를 안 잡았답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퍼플이에요. 자기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럼 꼰대 같아요. 이 양반이. 꼰대 같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사고가 있어서 다쳐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 있죠.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아이고. 사랑과 애정이 넘칩니다. 통화가. 예, 저는 무려 2번이나 전신마취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남편과 같이 사는 저에게는 예,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해식 선대위 배우자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부부가 진짜로 인꼬 부부라는 겁니다. 예, 뭐 출퇴근할 때도 이렇게 잘 가 하면서
키스 내지는 뽀뽀를 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 굉장히 닭살 돋는 사이긴 하나 네. 근데 굉장히 오래 살 커플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매일 그 뽀뽀를 하는 부부가 훨씬 더 오래 살고 장수한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저는 단명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해주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김혜경 씨의 통화 내용의 첫 표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날씨 탓이 아니라 뭔가 이 피부에 뭐가 돋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저 표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 젊은 부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았을 때. 근데 자기야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도 두 사람 이재명 후보와 아내 김혜경 씨가 어떤 이 부부관계가 정말 금실이 좋은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소개를 받았대요. 5명을 8월에 그 중에서 제가 선택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3번째 만났습니다. 3번째 만나가지고 보자마자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계기가 뭐 이유가 뭐 있어요? 딱 보니까 이 그냥 사람이다. 확 가버린 거지. 그럼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이 사람한테 여보 당신 사랑해요 이런 말을 큰 소리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뽀뽀를 해요 아침에. 아, 그렇습니까? 요즘도 하세요? 그럼요. 요즘도 해요. 대단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경비실에 CCTV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경비 아저씨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저렇게 119 녹취도 공개되고 그리고 덩달아 당시에 명심 캠핑 때 예비 신혼부부들과의 이 즉석 통화에서 아내 김혜경 씨와의 깜짝 통화 내용도 공개되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 논란이 수그러드는가 했는데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들이 칭찬을 받기는커녕 되레 혼이 났다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또 다른 구설에 올랐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119에 이렇게 이송이 됐던 게 9일 새벽이었는데 사흘 지난 12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당시 김혜경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이 소위 이른바 말하는 VIP 이송과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소방서가 분당 소방서였는데요. 네. 해당 관계자가 구급대원 3명을 퇴근한 이후에 다시 불러서 한 30분 이상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퇴근하신 분들한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한다.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또 더더군다나 이런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뭐 VIP 이송과 관련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도 없는데 네. 이런 질책이 온당한 것인가라는 비난 여론이 많이 불거졌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SNS에 글을 남깁니다. 이 구급대원 3명,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을 이송해준 이 3분은 훌륭한 공직자로 제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 공직자로서 이분들을 지휘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분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측과 그리고 경기소방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전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앰뷸런스를 요청했고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119에 전화를 한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구두로는 두고 할 수 있잖아요. VIP 인사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 3분에 대해서 두둔하고 나섰음에도 논란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면서요, 하지근 평론가님.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분이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럼 얘기 끝난 건데 굳이 거기다가 VIP 이성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윗분들에 대한 알아서 기기, 윗선 눈치 보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전부터 우리나라 어떤 기관 같은 데서 무슨 국민들 무슨 사건 생겼을 때 국민들 챙기는 것보다 위에서 높은 분이라든가 정치인들 방문하면 의전을 더 많이 챙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혹시 또 여당의 대선 주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챙긴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과도한 수직적인 문화, 네. 권위주의 이런 것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사안인데도 분당 소방서 관계자들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부산이 재미없잖아? 강남 같은 측면이 없잖아? 일단 귀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지역에서 그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젊은 청년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대표들에게 이 부산의 어떤 사업을 하는 그 상황과 관련해서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율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저감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또 기업 유치도 어렵고 이런 좀 악순환이 이제 계속될 수 있으니까 사실 부산을 부흥시켜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 건 있는데 다만 이 맥락을 좀 제거하고 보게 되면 부산 재미없잖아. 나아가서 이제 강남과 비교하면서 뭔가 이제 지역 폄훼 아니냐. 이런 또 정치적인 공격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 맥락을 읽어달라, 그 맥락을 이해해달라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 해명성 발언을 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표 달라고 부산에 와서 재미가 없다니 부산이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부산을 찾아서 도시가 초라하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빚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를 이 후보가 계승하려는 건 아닌지 분명히 물어야지 않겠냐라고 비판하면서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공식 해명에도 들으신 것처럼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접 또 나섰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고 부산이나 지방에는 안 내려오는 라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응답하면서 그래 부산 재미없지 다들 서울로 가는 게 그런 문제점을 맞장구 쳐주는 점에서 그 6글자만 부각시켜서 보도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은 죽자고 달려든 격이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네. 진실을 다시 밝혀주고 있어서 좀 오해는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없는 얘기를 언론이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다 들려드렸는데도 늘 언론이 뭔가 부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나 봐요. 네,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 언론사의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이 이재명이 부산 비하 발언,
전말 들어보면 오히려 감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발언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논의하던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라는 맥락을 짚은 영상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논란 발언 뒤에 부산의 문화나 관광저는 상당히 우수하잖아, 발전 잠재력도 높고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심각한 언론 환경이다. 정말로 힘들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겨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줄임말 메타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향한 행선지가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아서 작심한 듯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죠? 네. 우리는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말이 아니라.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즉흥적인 또 비유나 은유를 쓰는 과정에서 말 실수가 논란이 돼서 그랬을까요? 이른바 기자들의 즉석 질문, 이른바 백브리핑을 받지 않겠다. 이게 구설이 이게 또 논란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재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저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무슨 옷이라는 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다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실례합니다. 제가 나가야 되세요. 아니 대답 질문에 걸리는 만큼은 수고하세요. 이번에 질문은 받아주시고 관심이 있잖아요. 잠깐만 해주세요. 질문 좀. 아이고 참. 수행하시는 우리 취재단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관련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오늘 추모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요. 앞서 언론 보도 행태, 작은 것도 부풀린다 이렇게 비판해왔던 이재명 후보. 어쨌든 백브리핑이라는 이 형식을 다시 재개한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8일 정도 백브리핑을 중단했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언론을 기피하는 불통행보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졌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우리도 2030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칫 세대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시 재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제 이 국민과 소통을 또 하는 모습, 이재명 후보의 모습도 또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맞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의외의 곳에서 이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어디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 바로 오영수 씨인데
정말로 스타가 되긴 됐어요. 저렇게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를 맡았는데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 우리가 정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신 건가요? 오영수 씨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날 고척 스카이돔을 찾은 의외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서 그 인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를 입고 한국 시리즈 기념 모자를 쓴 채 야구장을 찾은 이 사람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윤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주먹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야구 팬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20여 분 만에 경기장에 입장을 한 윤 후보. 4층 좌석에서 다른 관중들처럼 박수를 치고 한식을 하면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유인경 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 야, 저 한국 시리즈 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구했지? 특혜 아니야?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 표? 예전 같으면 좀 특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KBO에 기자들이 부탁해도 안 줍니다. 아하. 그리하여 윤석열 후보도 예정된 그 축구로도 갔지도 않았고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앞에서 줄을 서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표를 구해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좋은 자리를 못 구해서요. 네. 4층 저 맨 꼭대기층에 4층에 앉아서 홀로 쓸쓸히 봤습니다. 언뜻 봐도 VIP석은 아니네요. 진짜 네, 일반 4층에 관중석이네요. 가서 네. 봤고요. 네. 혼자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수행실장인 다른 의원이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윤석열 후보와 야구에 관련된 기사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용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예. 네. 근데 저분이 이제 야구 명문고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출신이어서 아, 그래요? 예,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모교인 충암고 야구반에 찾아가서 같이 야구복 입고 했던 것도 다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미리 좋은 티켓을 사고 이런 건 아니고 똑같이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코로나가 좀 풀렸긴 하지만 음료수 마셔도 안 되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도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수치기도 하고 홍보하면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몸집이 커서 다 눈에 띄었다고는 하는데 네. 보이긴 했지만 소리도 지르고 풀썩 주저앉아서 하시다가 5회전까지만 보고 이제 그만두고 나오셨다는데요. 네. 야구장을 일부러 뭐 정치적인 행보라기보다 워낙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야구를 좋아해요? 네. 어허, 야구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대선이라서 찾은 건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때는 야구장을 오히려 자주 못 갔고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의자 밑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무슨 노래처럼 대전, 대구, 광주 찍고 그것도 아니고 대전 근무할 때 광주 근무할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구 강이면 응원하는 팀이 딱 한 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면서 어느 팀을 응원하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검사 시절에 이제 인연이 있었던 연고지에 그 부임을 하면 그 야구단을 응원했다는 겁니다. 검사 시절 근무를 네.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대전지검에 근무하면 한화, 대구에 근무할 땐 삼성, 광주 혜택이야.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건데 유독 윤석열 후보가 요즘 뭐 국민 포용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가서도요. 뭐 DJ 정신을 언급하면서 뭐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 나도 포용하고 모든 분을 국민으로 모시는 정치, 국정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또 관심을 끄는 게 이날 경기는 KT와 두산의 경기였거든요. 네. 이 두 팀 중엔 어느 팀을 응원했을까요? 사실 두 팀 다 응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아무나 이겨라. 네, 그리고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이날 입은 유니폼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구단의 유니폼이 아니라 국가대표 야구 선수단이 입는 유니폼인데 이 옷은 어떻게 입게 됐느냐라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당에서 구해줬는데 내 몸집이 커서 나한테 맞는 옷을 잘 구할 수가 없는데 용케도 이 옷을 구해왔다라고 또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셀프 디스까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아마 예상 질문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런 또 이 잘 피해가는 답변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뭔가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예, 세 가지 변신 포인트가 있는데 아하. 첫 번째는 신중한 행보, 두 번째는 부드러운 이미지, 세 번째는 현장 스킨십 강화 이렇게 되는데 네. 신중한 행보가 뭐냐면 최근에 그 발언 관련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자유 발언을 줄이고 6일, 8일, 10일 행사들이 있었는데 주로 짝순날 네. 다 준비된 원고를 그러네요. 보고 읽었습니다. 예, 신중하게. 허허. 그리고 그 경선 후보 토론회 당시에는 액션이 커서 네. 손바닥 보여줬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목포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신중한 모습을 야, 보여주고 우리 제작진 있고 대단합니다. 진짜 딱딱딱딱 보여드립니다, 진짜. 네. 그다음에 부드러운 이미지는 뭐냐면 네. 최근에 후보 선출 당일인 5일을 비롯해서 당시에 분홍색 넥타이였거든요. 그다음에 6일에는 연분홍색 넥타이, 그리고 10일에는 연보라빛 넥타이 이렇게 돼가지고 파스텔 톤 이미지로 본인을 부드럽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은 선명성을 보일 때가 아니라 부드러운 포용의 이미지를 보일 때다라고 해서 부드러운 색깔의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대선은 대선인가 봅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저걸 또 자세히 유심히 보면 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스킨십 강화로 이미지 변신하고 있다. 이건 또 언뜻 이해가 돼요. 앞서 야구장 찾은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뭐 민심 행보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그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물론 시장 상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였는데 누구부터 챙겼느냐. 본인 마크맨인 기자들, 현장 기자들부터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는 이 기자분들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했는데 대선 국면에서 뭐 이른바 마크맨이라는 기자분들은 모든 일정을 후보와 같이 소화를 하니까 굉장히 강행군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내비친 것 같고요. 또 목포에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지난 10일에는 일정을 갖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접 묵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른바 2030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아마 야구 그 구장을 직접 찾은 것도 뭔가 청년층 그리고 2030 MZ 세대를 좀 공략하겠다 이런 뭐 분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뭐 야구표도 구입하고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헐 대박 이러면서 막 셀카를 찍기도 하고 거기에 네. 스스럼 없이 응하기도 하는 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오늘 이 만남에 많은 언론들과 또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했다면서요.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야, 다 총출동했네요, 여기. 와, 맞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출판 기념회에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윤 후보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쨌든 주인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사말 이후에 축사에 나섰어요. 윤석열 후보의 축사 그리고 그 앞서 있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실언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써왔는데 그래도 우리 김종인 박사님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뭐 실언을 좀 해도 뭐 상관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출발 선대위원장은 마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많은 언론, 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러브콜 보냈네요, 지금. 네, 뭐 구애 작전을 편 것이죠. 사실상 지금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 구성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떤 형식으로 모실 것인지, 그리고 뭐 당연히 선대위에 같이 합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긴 하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뜻 가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뭔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준 셈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이 뭐 정권을 갖고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내가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권을 달라가 아니라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지 여부를 좀 가늠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실무형 선대위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기능형 선대위를 꾸릴 것을 재차 주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윤석열 후보가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합을 맞춰온 뭐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역할을 줄지에 따라서 이 유기적인 결합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신경 쓰일 일이 하나 발생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 서점에서 책보다도 그 벽화가 뭐 줄리 시리즈로 그려져서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니까 주인이 흰 페인트 칠을 하고 그 그림을 덮었는데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또 다시 새 그림을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그 저건가요? 네, 공개 토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무속인 논란이 빚어졌었죠. 또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얼굴 나오고, 또 사과를 또 강아지 개 사과하는 뭐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나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인들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좀 지나치게 좀 나쁘게 표현하거나 혹은 그 보는 사람들이 좀 비방이나 혐오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는 예술의 아름다운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서점 주인은 뭐 당연하게 내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네 장면이 있잖아요. 왼쪽부터 보면 왼쪽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이렇게 검은색 테이프 같은 걸로 이 가린 듯한 표현을 썼어요. 저게 이제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장모.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윤석열 후보 장모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그 연상시키는 듯한 그 그림인 것 같다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왕자, 개사과 논란, 전두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 작가는 린 볼트라는 작가예요. 대체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에서 저 그림을 그렸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제 감정선이 폭발해서 그림의 내용을 그 당일 바로 바꿨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림도 가능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든 그거는 작가가 결정할 문제고요. 대신 작가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 높은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최정아 기자님?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와 진영 논리로 그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작가의 아까 이야기는 이야기의 씨앗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와 소속사의 말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님볼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그린 것인데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점 벽 그래피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림 좀 그렸다고 감옥 보내진 않겠지라고 적어놓고요. 이 그림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진영 논리로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 공간에서 런웨이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벽을 또 내년 6월까지 대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와서 이 공간을 좀 방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옥회 집회도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해당 벽화는 정치색으로 인해서 손상을 우려한 듯 아까 뭐 영상에도 잠시 나왔는데요. 본 작품을 훼손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지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니까 또 저렇게 또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 전달될까 관심이었던 이게 오늘 전달됐다고 합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아니 무슨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때우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네.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건강 잘 좀 사모님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바로 축하난이 전달된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 차례 전달하려다가 불발됐었잖아요. 예상대로 덕담이 오갔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윤석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중에 화원이나 꽃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청와대 온실에서 직접 기른 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도 아끼고 의미도 더한 청와대 기른 난 전달하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서 이 수석이 지난 8일에 원래 윤 후보에게 이 난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다가 윤 후보 일정 때문에 한 차례 밀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인 오늘 난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게 전달되지 못했을 때 윤건영 의원은 좀스럽다 이런 표현으로 또 윤석열 후보를 또 애들로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축하난만 전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철희 정무수석은 정치평론가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분이어서 친화력이 굉장히 빼어나셔서 꼭 해야 될 말씀을 덕담을 섞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면을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살 빠져 보이지 않는데 근데 또 윤석열 후보가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프로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는 시장 가는 곳만 많이 먹어서 할 텐데 이렇게 건강을 걱정해주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주시라고 하고 체력 안배를 잘하라고 하셨다. 2번이나 대선을 치러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 본인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도 이렇게 건강 걱정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여사님이랑 2분 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가장 쉬운 말이지만 진심 어린 건강 챙기는 것에서 좀 훈훈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이겠죠, 진짜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후보만 받는 겁니까? 야당의 후보들 중에? 그게 아니라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전달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알려진 스케줄이 뭐냐면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가 받고 그다음에 3시에 김동연 후보 그리고 4시에 안철수 후보 이미 다 받았겠네요, 시간상. 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심상정 후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쭉 일정을 늘어놓고 보니까 후보라고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축하난을 받지 못한 후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고요. 또 진보당의 김재현, 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 등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받았는데 왜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못 받았지? 이게 지지율 차이인가?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 차이는 크진 않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뭔가 합을 맞추고 이랬다는 그 관료 출신이라는 점 말고는 무슨 차이지?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세운 거지? 라는 또 네티즌들의 질문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받았지만 난리 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누굽니까? 네, 어제 오늘 모르는 번호로 2분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받았는데요. 그래요? 네, 주말 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무슨 글이냐?
허경영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어머. 이 전화 인증이었는데요. 그래요?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를 받았더니 20대 재선 출마를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돌린 투표 동료 전화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전화 인증의 시작은 받지 말라라는 이 전화 그 정보 공유 차원이 많았었거든요. 네. 한 누리꾼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요. 서울 번호, 그러니까 02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허경영의 전화였다라면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다. 전화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1분 1초는 소중하니까요. 라면서 이 통화 목록에 이 캡처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불법 스팸 전화 아니냐, 혹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기분이 나쁘다라는 글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받았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 못 받았는데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넉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투표 독려를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여기에 좀 극명한 개인의 취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되게 재밌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불쾌했다. 이게 도대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녹음된 전화를 보느냐라고 하는데 SNS를 즐기는 신세대들한테는 밈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걸 복제해서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런 것들 놀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나는 못 받았다. 유행에 처지는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싫어요라고 한 분이 2만 명이 넘어서서 결국 스팸 전화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거나 자동 스팸 처리된 누리꾼들은 이제 이건 광고 같아서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인증샷에서 화제성이 된 것만은 확실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게 놀이나 장난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전화는 일단은 시선 끌기에는 성공했어. 근데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일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법 아니야? 후보가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해도 돼? 유권자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불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화나 방문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요. 네.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꼭 한 표 소중하게 행사해 주십시오. 이런 투표 권유를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문제가 됐었을 때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때 아닌 전화로 논란이 된 그런 사람이 허경영 후보라면 이분은요 상당히 젊은 층 사이에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무야홍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 당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홍준표 의원 얘기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경선에선 패배했지만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의원. 지난 8일에 캠프 해단식에 청년 300여 명이 몰려들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이 질문하면 홍준표가 답한다라는 뜻의 청문홍답 게시판이 있는데 네. 여기 하루 만에 게시물이 15,000개를 돌파한 데다가 홍 의원이 굉장히 친근한 닉네임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50여 개 답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큰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게시물이 하루 만에 15,000개. 대체 어떤 글들이 올라왔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문답이 있는데 네.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 다음 당대표라든지 등등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홍 의원이
당대표는 2번이나 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 내년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 길은 졸업했어요. 라고 답을 했고 네. 만약 윤석열 후보한테 치명적인 흠이 생겨서 중도 사퇴하면? 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분은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입니다. 네. 절대 사퇴는 없을 겁니다. 라고 답을 했고 탈당 후 대선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야, 단답형으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최정아 기자님 정치 관련 질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과 응답이 오갔는데요. 경선 결과 후 사모님의 첫 말씀은? 이라는 질문에는 이게 내 팔자인갑다 수거했어요. 아이고. 라는 답을 달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홍카 같은 남자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응원해 주세요. 라는 말에는 저는 살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라고 답을 달았고요. 네. 꼭 몸 관리하셔서 다음 대선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에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 국민의힘 경선에 뭐 본인도 그런 얘기합니다만 역동성을 불어넣은 것은 아마 여당에서도 인정을 많이 하는 부분 같아요. 특히 2030 청년층의 어떤 뜨거운 바람, 뜨거운 관심을 국민의힘 경선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아마 자천타천으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겠다, 아마 불참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참여하기는 어렵다 했는데도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궁금합니다. 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 쉽게 말하면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해도 글쎄 별 탈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MZ세대들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선 떴지만 또 다른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가장 신기한 게 가장 전형적인 꼰대와 꼴통으로 보이는 홍준표 후보가 2030과 맥락이 통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고요.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습니다. 120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까? 네, 단칼에 답했습니다. 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단호한 선배, 네. 시원한 선배의 말에 목말랐던 것 네.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 중에 뭐 꼰대는 요즘 많이 쓰니까 그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조금 답답함 이렇게 표현을 애칭입니다.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